삼형산업 2022년 실적을 분석하고 2023년 손익분기적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4% 감소했고 영업손실 59억 원이 2022년도 실적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5회전 산출이 되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258.8%나 됩니다. 상장기업이라든지 그렇다면은 50%가 넘으면 경영권이 박탈당하거든요. 이렇게 높은 그 이자 부채율, 레버리지율을 가지고 어떻게 견뎠는지 아마 그 돈 빌려준 쪽이 그 은행보다도 삼형그룹 쪽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나 싶어요. 슬프타임즈에서 그 예고한 대로 그 슬프타임즈 25일자에서 삼형산업 직원 130명 전원 해고했다. 그리고 누적 부채 160억 원이라는 거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게 그 어느 정도 그 맞아 떨어지는 얘기인지 2022년 겁니다만 2023년도 거가 그래도 나오겠죠? 네, 뭐 파산이 되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나온 감사인의 계속 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사처럼 처음부터 영업을 시작한 게 아니다. 삼형산업은 1972년 7월 27일에 설립되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했었는데 97년에 7월 30일자로 타일 제조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해서 공장을 부산시에 있다가 공장을 만들고서 김해로 옮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조 기부왕 삼형산업에서 돈을 냈다는 건 아니고 삼형화학그룹에서 이군데 저군데 돈을 다 내가지고 자기가 만든 교육재단에 그걸 기부를 했다 이거죠. 재단은 비영리니까 세금 낼 것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편법 상속의 방법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 채산성이 떨어진 데 사업성이 떨어진 데는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기계장치 124억을 2020년에 교육재단이 기계장치를 기부한 거로 정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 있는 것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인데 도시가스 사용에 있어서 계량기와 보정기의 오류로 인하여 경남에너지로부터 가스요금 29억 7,700만 원. 아니 가스요금이 어떻게 계량이 됐길래 오류로 인해서 추가로 청구받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 자본 잠식이 됐다. 그 돈을 내는 바람에 이거는 뭔가 이 기업 운영이 공장 운영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계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교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품질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고요. 자기 사용량 우리 집에서도 허구한 날 뭐 요즘은 원격으로 코로나 이후로 얼마 썼는지 그 검침값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내가 노력하는 인건비만큼 좀 가스료 좀 깎아주지 지금 그렇게 내 요구할 판인데 소비자를 그냥 이용해 먹어요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런데 이 경남에너지도 그런 문제가 있지. 그 교정을 자기네 돈으로 그럼 하든지. 그런데 그 계량기 하나면 되는 건데 그걸 계량기를 교정을 본다면 몰라도 보정기라는 건 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가스 측정 계측 분야에서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정도면은 이거는 공장 운영도 아니다. 그 가스요금이 어떻게 29억 7,700만 원이나 또 추가 청구가 들어오게 되느냐.
이런 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연료비가 급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레버리지율, 단기 차입금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라고 돼 있긴 하네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금융기관이 어떻게 안 팔아먹고 그냥 놔뒀는가 몰라. 저한 계속 기업으로서는 좀 불확실하다, 이런 게 감사 의견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전 정보를 취득하고서 3년치를 보면은 매출액은 고만고만해요. 328억 했는데 2021년에 비해서는 4.4% 감소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2% 감소했고, 그럼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도 되긴 되지만은, 매출 원가가 17.1% 크게 높게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매출 총익이 떨어지겠죠. 매출 총익부터 24억 적자입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36억 원이 나가니까 60억 원, 60억 원이 그 적자가 난 거죠. 2020년도 적자였다가 2021년에 뭐 8,700만 원 흑자면은 영업 이익까지 손익분기점 한 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스루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하 상장 기업에서처럼 재고자산 명세하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데이터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재고자산 명세는 아예 그 재무상태표에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재고자산 명세는 확인이 됐는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스루풋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은 가정이라는 걸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 가공비가 50%라 모를 때는 무조건 50% 정도 되겠지. 요 제품을 만드는데 원재료 가격이 한 50% 되고, 50%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무슨 요업이라는 게 그 도자기 구워내듯이 불로 구워내는 거니까 연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한 50%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 재료비가 17.1%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감소했는데 매출 재료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대폭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수르픈율도 9.8% 하락을 했고요. 운영 경비가 5.6% 증가했죠. 인건비는 올라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은 안 올린다고 하지만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TOE 생산성 0.7이면은 비율로 얘기해서 1월 달에 연초에 1억 원 가지고 시작했으면은 연말에 7,200만 원 남았다. 2,800만 원은 날라간 돈, 현금을 날려보냈다.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루펀 영업 손실도 거의 뭐 그 59억 3,500만 원, 그러나 4,800만 원 적게 더 손실이 났어요. 이것은 그나마 그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 WCAI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9,500만 원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6억 원 증가를 했죠. 그런데 아까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2021년도가 손익분기점 가까이 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2021년 WCI 재고가 증가했을 때 원가회계 영업이익 손익분기점 수준 달성을 했고, 재고가 감소하면 여지없이 이쪽 2021년도 영업 손실이었고, 올해도 아니 2022년에도 영업 손실이었다. 2023년 어떻게 나올진 모르지만은 계속 적자 행진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직원 130명 모두를 해고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 가공비를 가정을 해가지고 총 제조비용, 제조 원가라고도 얘기해도 돼요. 이것은 여기 매출원가는 알고 있으니까, 재고를 알고 있으면은 요 산식에 의해서 총 제조 비용을 뽑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50%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총 제조 비용에서 50%를 곱하면은 175 6,100만 원이 가공비가 되겠죠. 이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게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운영 경비를 뺀 게 재료비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A, B 나눠서 표현하는 방법은 표준적인 표현 방법인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제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기준을 정했죠. 주로 쓰면은 여기에서는 플러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MC에서 변동 금액을 뺀 금액이 원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은 10.7% 증가했고 전체적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4.1%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5.6% 증가했고요. 이렇게 그 산출을 해서 손익을 만든 겁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서 비성분 데이터를 기대하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으로 끝났다. 언급된 도시가스 가격 인상 등 가공비가 변동이 있을 것임은 분명하나 비성분 비공개로 인하여 3년간 가공비율을 50%로 가정한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침이 자꾸 나죠? 죄송합니다. 감기는 아닌데 그래서 뭔가 그 좀 뭐 비교해 볼 게 없는가 해가지고 이 제품 매출원가 그 내역을 회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요거는 그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매출원가 그것이 이렇게 산출이 돼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제조 비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제조 비용은 저는 그냥 토탈 묶어서 얘기했으니까 그걸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제조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 있고 원재료 매출 원가가 있는데 원재료 매출 원가란 거는 원재료 자체를 매각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뽑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한 게 포괄 제조 원가가 되지 않겠냐. 351억 9,700만 원. 근데 제가 산출한 것은 351억 2,100만 원이다. 차이가 7,600만 원이다. 그 3년간 이런 잔잔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뭔지 그렇게 좀 이게 이 재고 평가 손실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여기 다 이미 역산을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제품 위에 제품 감소액이라는 것을 매출원가에서 산출하는데 뺐으니까 영업용이 아닌 거는 빼겠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하긴 했어요. 물건이 출고가 됐어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좀 투명하게 분석을 할 수 있으려면은 유형자산처럼 이렇게 흐름으로 공시를 하라고 지금 시작한 지 1년이 뭐 넘었는데 우리나라 금감원이 그렇게 요구를 해 줄 때까지 저는 떠들 거예요. 금감원이 이렇게 좀 공시를 해라라고 얘기할 때까지 제가 무슨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금감원에다가 야 니들 일로 와봐 너희들 말이야 상장 기업들한테 무슨 뭐 저거 하는데 좀 기준 좀 잘 만들어서 의무화 해야지. 이럴 때는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현재로서는 외롭게.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맞춰준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매출 채권은 정확하냐? 현금 물음표에 매출 채권의 증가매기라고 마이너스가 되면 돈이 나갔다는 얘기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8억 6,700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4,600만 원이 현금이 얼로 날라갔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있긴 있을 거예요. 대손상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매출에 대해서는. 근데 매입은 현금이 22억 8,700만 원 들어왔죠.
현금으로. 그러니까 매입액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이 매입액이 증가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그냥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무상표에서도 똑같이 22억 8,700만 원. 요 매입 채무가 맞는 것을 보면은 이것도 뭔가 근거는 분명히 있긴 있을 거다. 그래서 사명산업이 규모는 작아도 뭔가 그 전반적인 회계 처리는 그 나름 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적자는 보고 있어도 적자볼수록 더 투명해야 되겠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왜 장애인들이 적자를 보는지 알아야 된다면은,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적자가 크게 났는데도 회전율은 더 늘었어요. 상승했어요. 1년치만 얘기하는 겁니다. 수르폰율이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이익의 ROI, 재고자산의 ROI는 이거는 뭐 금액상으로 이건 뭐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율,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258.8%나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 정도면은 뭐 이제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죠. 네. 그 현금 버퍼 돈이 거의 없죠. 0.2%뿐이 없으니까. 뭐 이자 보상 비율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더 얘기할 건 없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투하 자본 이익률이라는 것도 뭐 마이너스 201.5%나 나왔으니까 이 상태로는 더 그 사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은 상승하고 수르푼율은 하락을 했으면은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그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됩니다. 아까 근데 재료비 가격이 크게 올라갔을 거라고 봤잖아요. 그게 이런 거하고 뭔가 안 맞아떨어지죠. 그 반중 추론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비성분 내용까지 공개를 해주지 않는 한은 솔직히 정확한 분석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투명을 위해서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재고 회전율도 상승을 했으면은 투명하다고 반증 가능하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다는 반등 추론과 판매 가격이 그 하락했다는 것은 전혀 검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연간 손익분기점을 제가 한번 이 영업이익을 제로로 놨을 때 총 지조 비용이 이렇게 형성이 돼 가지고 그 매출액은 한 419억 원 정도 하면은 그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생산재료비, 가공비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 389억 원이 열로 오죠. 그래서 이제 이 419억 8,200이니까 그냥 420억 했을 때 약 그 재고가 감소를 하면은 약 7,500만 원 적자가 나올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손익분기점인데, 재고가 2% 증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한 1억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2023년도 결산이 그런데 320억 하던 데가 420억,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를 한꺼번에 3년 동안 300억 원대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가 아니고 뭐 획기적인 판매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가 없는 한은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이익을 내기가 좀, 판매 가격을 어떻게 올리든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무슨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든지, 도시가스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뭐 딴 방법이 있든지 뭐 여러 가지가 그 해봐야 될 텐데, 요 회사라는 데를 뭐 한 번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물 공장은 좀 구경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스루프 회계상으로도 보면은 44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적자가 3억 4,800만원으로 나오는데 스루프상으로는 재고 증감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 재고 회전율을 9회전만 해보자. 그러면은 6.3% 노력을 하면은 매출액이 467억 원을 했을 때 이익은 한 10억 정도 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폿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그 예측 가격이 그 높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가 회계는 낮게 나오고, 스루폿은 손익분기점을 산출할 때 이 스루폿율을 50%로 받습니다. 이 재료 비율도 50%로 받고, 반대로 그렇다면 가공 비율도 50%를 본 거죠. 이게 재료 비율이 53.6%인데 재료 비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그 운영 비용도 그 올린다는 뜻도 되고요. 이것은 이거 더하면은 그 100%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그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루퍼상으로는 좀 판매 가격이 좀 높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예측 알고리즘도 재고가 조금 2% 감소했는데, 재고 회전율 아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익은 증가가 돼 있는데 지금 이익이 조금 더 나왔죠. 스루폿은. 그리고 판매가가 또 높게 나오게 돼 있는 이 통계치에 딱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재무지표, 현금 재무지표로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45억 5천만 원 돈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현금 수익률로 따지면은 154.5% 현금 손실률이 나왔고, 채권자한테 44억 원을 갚았고, 그래도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258.8%로 증가를 해버렸고, 2020년에 269%였는데 반으로 뚝 내렸다가 다시 반이 팍 올라갔어요. 주주인거의 현금 흐름은 여기 마이너스 40억이면은 유상증자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계속 그 회사가 3년 동안 14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유상증자를 아까 160억 누적 부채라고 했는데, 그놈이 그놈 돈으로 이 주머니 돈이 쌈짓 돈으로 빌려준 거 형태로 해가지고 그 돈으로 또 투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상증자는 주주가 내는 거니까 작년에 그 타개하셨다니까 100세로 뭐 자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올해는 2022년도는 1억 5,700만 원 현찰을 잃었고, 작년에는 38억 3,500만 원 현금을 잃었습니다. 손익계산상으로는 영업손실 60억 가까이 나왔지만은 현금으로 따지면은 뭐 그렇게 잃은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정환 씨가 2020년도 기준으로는 9.2%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 이석준 씨가 아마 자제분 같은데 0.8% 가지고 있고, 이분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100세에 돌아가셨네. 삼명화학 공업을 설립해가지고, 이 삼명화학이라는 데서 제가 그 조직에 있을 때 PP 재료라는 거로 뭔가 그 플레이트 이런 쪽을 삼명화학으로부터 서울에 공장이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젊었을 때 얘기지만은 PP가 각광을 받고 있을 텐데 플라스틱 말고 더 좋은 재질이에요. 더 비싸고, 그걸 삼명화학이 했던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1944년 일본 메이지 대학 경상학과 2년을 수료하고 돌아와 1958년 서울에서 삼명화학 공업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돈이 있는 집안인지, 어쨌든 아까 그 뭐 삼양산업도 뭐 부동산업으로 시작했다는데
뭐 자관 나름대로 그 이 중견 기업으로서 경제계에 큰 역할을 했던 거지만은 모든 기업이 다 잘 될 수는 없고 삼영화 그룹 회사들이 삼영산업은 아마 그 이 파산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2023년도에 제가 기억을 해내 가지고 감사 보고서를 저 금감원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이제 하나 기억을 해놨다가 좀 해보고 싶네요.